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 현금 흐름이 카카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연결 잉여 흐름이 아니고 2030년, 2040년에 대한민국 시가총액 1등, 2등, 3등을 꼽으라면 기관 투자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코스피 200이나 네. 뭐 특례 이벤트나 네네. 아니면 수급 이벤트가 딱 끝나면은 네. 두말 없이 쇼 때리면 자, 그리고 또 끝판왕 나왔습니다. 아. 네이버 카카오. 네. 여기는 뭐 사실 최근에 물어본다라기보다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네.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안 좋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비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최근에 약간 좀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그 남국민 대표가 주가 이제 15만 원까지는 무연봉으로 일하겠다. 네. 그리고 매년 FCF, 잉여현금 흐름이죠. 네. 뭐 15%에서 30% 정도까지 주주 환원에 사용을 하겠다. 네. 대대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살짝 반등이 나오고 네. 그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하락은 없어요, 지금.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채널에 좀 나왔을 때도 카카오를 질문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 라이브 방송에서 나오셨을 때도 카카오 네. 얘기를 맞아요. 저희가 좀 네, 나눴는데 네. 제가 그냥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네. 혹시 카카오에 물려 계세요? 저요? 네. 아니, 저는 안 물립니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네네. 제가 이때 방송 나왔을 때 제가 워낙 카카오를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카카오에 원수가 좋냐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제가 카카오로 초반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 좀 많이 보긴 했어요. 네네. 그때 같은 경우는 옛날에. 옛날에 네. 10만 원에서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렇게 7만 원까지 쭉 밀려가지고 2014년도 15년도 네, 그때 그죠. 말씀하시는 14년, 15, 16년 이때였는데 그때야 제가 주식을 잘 못할 때였고 초보자였을 때 네. 너무 이게 타이밍을 잘 못 재가지고 네네.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돈이 필요해서 못 버티고 손절을 치고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네네. 이제 웃으면서 그때 그래서 안 좋게 생각을 한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저는 첫째로 물적 분할, IPO 그런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카카오 게임즈,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지금 카카오 웹툰,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런데 카카오 모빌리티까지 IPO를 하고 나면은 남는 사업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선물하기로 돈을 버는데 선물하기가 카카오페이 쪽으로 또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플랫폼으로서 사람은 많이 모아놨는데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은 전부 다 이제 IPO로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실 때 연결 재무제표랑 독립 재무제표를 보셔야 돼요. 네네. 근데 지금 여기 FCF라고 해가지고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했는데 이 현금 흐름이 카카오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연결 잉여 흐름이 아니고 독립된 재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고 네네네.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기업들이 뭔가 배당이나 아니면은 뭔가 본인들의 카카오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것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는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지주사들이 받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받아먹는 그 현금을 가지고 배당을 준다. 네네. 그럼 지검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죠. 저는 카카오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인증을 하는데 카카오랑 카카오뱅크를 고점날 제가 딱 종토방에 글을 남겼어요. 수급적인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이날 이후에는 더 이상 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우연찮게 네네. 종토방에 글을 남겼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고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라이브 방송에서 질문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이때부터 저는 말씀드렸다. 수급적 이벤트가 끝났고 네네. 그럼 고평가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밸류를 쭉쭉 이렇게 좀 제대로 밸류를 산정하려 그러면은 네네. 하락이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는 저는 하락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아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카카오가 실제로 밑에 기업들한테 받아 올리는 사업 구조, 그리고는 주주 환원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배당이 줄 수 있는지 그런 구조. 지금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배당률이 0.3%인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네. 0.03이었나? 되게 작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은 저희가 삼성물산이나 주식회사 LG나 주식회사 SK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내 횡보를 하고 못 올라가고 이게 뭐 PER도 말도 안 되게 낮고 그리고는 배당률 기준으로 보통 뭐 삼성물산은 2%에서 2.5%, 네네. SK가 한 2에서 3%, LG도 한 2에서 3%, 효성, 두산 이런 데는 지주사 기준으로 5에서 6%를 보고 접근을 하는데 카카오가 그러면은 뭐 못해도 1%는 받아야죠. 삼성이라고 하는 게 삼성전자든 삼성물산이든 우리나라 1등 브랜드고 1등 기업이고 1등 뭔가 그룹인데 배당을 2% 정도는 받아야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를 느끼는데 네네. 카카오가 아무리 성장을 잘하더라도 적어도 1% 정도는 배당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네네. 그런 주가가 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네, 지주사로만 보면. 네네. 저는 그 할인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뭐 전반적으로 잘 될 가능성이 네. 있으나 네. 이런 구조적인 그런 네. 뭐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지 네. 그로 인해서 카카오가 점점 지주 회사처럼 네. 돼가는 그런 이슈가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이런 이슈는 없잖아요. 네이버는 하나는 네. 있어요. 어떤 이슈? 네이버 엔터테인먼트를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아. 작년에 그 네네. 우리 CEO님이 나오셔서 네네. 밝히셨어요. 어. 그래서 할리우드로 진출을 하겠다라고 웹툰 쪽으로 이렇게 좀 투자를 좀 많이 받겠다라는 얘기를 밝히긴 했는데 네네. 일단 네이버는 저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가 일단 이혜진 대표님이 계시긴 하지만 의장님이 네네. 계시긴 하지만 이제 대주주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고요. 두 번째가 블랙락이고요. 네네. 나머지도 이제 이혜진 의장님의 지분이 높지가 않아요. 2에서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자, 정말 미국식으로 대주주가 스톡옵션이나 아니면 뭔가 본인이 창업을 하면서 창업자가 이제 지분을 들고 있는 그 비중이 되게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창업자를 믿고 CEO를 맡기고 있는 중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CEO 자리가 또 다른 분으로 교체가 돼서 다른 분이 또 업계를 네이버를 이끌고 계시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전문 경영인 체제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오너 일가인데 네네. 지금 네이버는 그런 데서는 조금 자유롭고 대주주 구성 자체도 이제 표면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CEO를 이렇게 데리고 일을 한다 이게 아니고 오너 자체가 없는 회사다 보니 국내는 그런 기업이 포스코랑 네이버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않나 플랫폼으로서 좀 더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네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지금 뭐 네이버 안 쓰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네네. 네.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 네이버는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이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좋게 보는 게 카카오는 국내 한정이고 네네. 네이버는 아시아를 다 좀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는 저는 전망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둘이 사실 뭐 똑같이 빠지긴 했는데 물론 네. 카카오가 더 많이 빠지긴 했고 네. 근데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카카오랑 네이버랑 둘이 굳이 비교를 한다면 네. 네이버가 낫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네이버는 저도 이제 뭐 보유는 안 하고 있지만 저는 네. 이 두 기업은 보유를 딱히 안 하고 있고 저는 네네. 차라리 미국에 있는 테크 기업을 보유하고 아. 있는 편이라서 네네. 뭐 그렇긴 하지만 국내에서 꼭 하나를 꼽자면은 저는 네이버는 반드시 들고 가야 되지 않나. 우스갯소리로 2030년, 2040년에 대한민국 시가총액 1등, 2등, 3등을 꼽으라면 네네. 1등은 삼성전자, 네. 2등이 네이버, 어. 3등이 LG엔솔. 아. 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관점에서는 네이버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떡밥을 잘 던져주셨는데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통 사실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그 공모단에서 참여를 하고 네. 상장하고 나면 관심이 멀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워낙 덩치가 큰 주식이라서 상장하자마자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그죠? 지금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패시브 자금 유입 이벤트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좀 질비했어요. 네. 그러면서 2월 14일 기점으로 MSCI 편입 지수 이벤트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락 됐거든요. 소멸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0일 이때 이제 코스피 200 지수 또 특례 편입 네. 이슈가 있어요. 네. 근데 또 그에 앞서서 1개월 또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물량이 해제되고 네. 아무튼 지금 어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이런 수급적인 이벤트 관점에서 뭔가 좀 희망을 갖고 네.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아예 LG 에너지 솔루션의 중장기 뭐 비즈니스 모델, 네.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 전망 이런 것 때문에 장기 투자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LG엔솔 상장 날 기준으로 저는 이제 모든 방송이 네네. 다시 보기라고 해가지고 네. 클립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뭐 저는 어디 가서 함부로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거짓말하면 다 이제 검증이 되기 때문에 네네. 모든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LG엔솔이 상장된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만 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아, 네. 왜냐면은 상장 당시가 30만 원이었는데 그렇다고 따블이 나버리면 140조가 되는데 140조라고 하기에는 CATL 대비 네. 뭔가 이렇게 이익이나 CATL은 실제로 이익률이 10%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라서 그렇죠. 한 200조 정도? 200조 넘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그 정도에서 절반 정도 제가 이제 CATL이 200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CATL이 아무래도 중국 본토 시장에 네네. 편입돼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좀 있고요. 이걸 좀 낮게 감안하면은 대충 글로벌 기준으로 한 200조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그 절반 정도 받으면은 100조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그럼 대충 50만 원 정도면은 뭐 할 때 5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규어이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100만 원의 절반이다
호가가 좀 바뀌는 그런 숫자다 보니까 네네. 5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날도 이제 더블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뭐 그 근처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지금 40만 원 초반으로 그쵸. 조금 밀렸다가 반등하니 많이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망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수급 위주. 제가 처음에도 2주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던 게 MSCI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상장하고 난 뒤에 보통 뭐 거래일이 이렇게 뭐 10거래 했는데 중간에 뭐 설날 끼고 주말 끼고 이러니까 대충 한 날짜로는 2주 반 정도 왔다 갔다 그렇죠. 했었죠. 근데 그 수급 이벤트 전에 이제 50만 원 위로 갔다가 밑으로 떨어졌고 이번에 이제 확약 물량 나오면은 밑으로 더 떨어질 거고 그거 떨어지고 나면은 또 코스피 200 편입인데 코스피 200 편입 지수가 뭐 관련된 ETF들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4천억 정도? 맞아요. 예, 물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네. 그럼 4천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또 유통 물량의 못해도 한 2, 3% 정도를 한 번에 확 가져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분명히 수급 이벤트는 단기로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노리는 단기 차익 매물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뭐 본인의 평단 이상 1, 2% 정도에서는 파는 분들도 계속 계시고 기계적으로. 네네. 그래서 수급이 있으니까 이건 유동성이 좋아, 변동성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관 투자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코스피 200이나 뭐 이렇게 특례 이벤트나 아니면 수급 이벤트가 딱 끝나면은 두말 없이 쇼 때리면 두말 없이 공매도 치면은 100% 수익을 낸다. 그게 한국 시장의 취약점이다. 라는 얘기를 여의도에서 실제로 합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은, 지금이야 수급이고 뭐 더 좋은데, 3월 돼서 우리나라의 선물 옵션 만기, 이제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뭔가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월 말에 미국 금리 인상,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은, 고퍼주들에 대해서 또 투심이 직전까지가 정말 안 좋거든요. 예, 직전까지는 모든 주식들의 투심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고퍼주라서 좀 더 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마 그러면은 뭐 공모가까지 밀리는 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은 어차피 장기로 좋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글로벌 1등인데 CATL을 제외하고 중국 외시장에서는 글로벌 1등이니까 그렇죠. 성장하는 건 당연한데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운 종목이다. 그리고는 난이도가 되게 높은 종목이고 물려도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각오로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단기로 수급 이벤트로 잠깐 오르면은 감사합니다고 나오시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진짜 빠지면 30만 원까지 빠져도 할 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노이즈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게 확실히 좀 그런 그 뭐 MSCI라든지 코스피 200이라든지 그런 특례 편입 이슈가 생기면 그 전에 확 땡기더라고요. 액티브 자금들이. 근데 막상 그 정말 빠르면은 편입되기 전부터 빠져요. 아니면은 보통 편입되고 나서 그때부터 빠진다든지.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수급이 유입되지만 그 유입되는 수급을 놓고 완전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이미 담았기 때문에. 담고 난 뒤에는 이 물량으로 공매도를 때려도 되고 아니면은 들고 있는 물량을 비중을 줄여버려도 되고 뭐 이런 거는 리밸런싱 하기 위해서 뭐 ETF 자금들도 큰 돈이 움직이고 이제 그 또 공매도나 혹은 이 시세가 떨어지는 거를 노리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또 따로 또 계시기 때문에 이건 뭐 CFD나 이런 계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단기로 또 반등은 쉽지 않고 그러면 또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 2차전지 전체죠. 예, 2차전지 전체가 3월 중순, 뭐 3월 말일 조금 약세를 보이고 이러면서 뭐 원자재 가격 이슈가 어떻게 되니 이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야 반등 각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그 SKIT나 뭐 이렇게 뭐 다른 이런 기업들에 물려있는 분들이 올해는 조금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장기 투자를 하면 이 악물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재미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